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경기 회복하면 부동산은 큰일 난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눈에 띄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경기 회복하면 금리가 오른다. 무리해서 집 사지 마라. 자, 이 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1월 30일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훈 의원이 신용대출 1억 초과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매수 제한에서 1주택자는 예외로 하는 게 어떠냐. 왜냐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LTV 비율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은 껴야 되거든요. 근데 1억 초과에서 1억 초과는 차주가 주택을 매수하면은 신용대출을 회수한다고 하니까 1주택자 매수 제한이 되니까 이것은 좀 완화해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요,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인데 막대한 차입은 위험하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실수요자마저도 과도한 대출을 받고 나서 주택을 매수하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 막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부분인데, 자, 국토부 장관이 처음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침체를 언급한 이제 사연이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믿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두 번째, 지금의 저금리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낮은 이자에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투자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있고요. 특히 30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2014년부터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었던 부분, 결국에는 저금리의 장기화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 저금리의 장기화 결국에는 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결국에는 긴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자산 가치가 다시 평가를 받는다는 부분, 국토부 장관이 언급을 한 겁니다. 자, 11월 26일 날 금통위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볼게요.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할 것, 이주환국은행 총재 금리 인상 검토 안에 경제 회복세 아니다. 자, 제목만 보면은요, 현재 금리를 동결해야 되는 부분만 부각해서 제목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 금통위가 얼마나 매파적이었는지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어요. 왜냐? 언론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안 하니까. 자, 이번 금통위에서요,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 분석 요소에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포함이 됐어요. 한마디로 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걷어들이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작용 중 하나에 가계부채가 포함이 됐다는 거죠. 자, 현재 집주인들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매수자는 주택을 비싸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저금리에 돈을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현금을 쥐고 있는 매수자는 불안해하고 있고요. 빨리 사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는 거고요. 집주인들은 내가 이것을 팔았을 때 받은 현금을 둘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냥 자산을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저금리가요, 매매값과 전세값 상승의 다 근본 원인이에요. 뭐 정부 규제 때문에 올랐다, 아니면 공급이 부족해서 이랬다, 그건 부수적인 원인이고요. 결국에는 저금리에 돈이 갈 곳이 없어서 투자 자산으로 몰렸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산을 움켜쥐게 하는 원인에는 결국에는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4년까지 앞으로 주택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예상을 못하니까 그냥 자산을 움켜쥐고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11월 들면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과 바이든 후보 당선이 금융시장을 많이 바꿨어요. 일단 코로나 백신이 예상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이 입증됐고요. 또 여러 개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공급 경쟁을 펼치다 보니까 와, 이거 생각보다 코로나19 종식이 빨리 오겠구나. 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안 그래도 풍부한 국내 유동성에 외국인 투자 자금까지 대거 유입이 됐다는 부분이죠. 자, 위험자산 선호 현상 강화에 따라서 국채 수급 불안으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1.67%까지 올라갔죠.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이제 5년 고정금리물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이 1.52%까지 올라갔어요. 8월 달에 1.32에서 0.21%더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모든 자산 투자자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은 금리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EU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국가들은 일단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로 경제에 워낙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완만한 회복세가 될 때까지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수출 산업 중심의 신흥국은요, 선진국보다 회복이 빠르고 통화 정책도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상황 보시면 2009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거의 이제 실화한 수준까지 금리를 낮췄죠. 한국은 2%, 미국은 제로금리까지 낮췄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미국은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했는데 대한민국은 기준금리를 5차례 올렸어요. 미국은 제로금리로 갔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움직임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 쑥대밭이 됐죠. 자,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열풍이 불었는데 왜 대한민국이 긴축에 들어갔을까요? 소비자 물가에 따른 긴축이었어요. 대한민국 국내 여건 때문에 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죠. 자, 소비자 물가 목표치인 정부의 목표치 3%보다 높은 4.7%까지 치솟으니까 결국에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비자 물가가 왜 올랐을까요? 먼저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유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 고유가 시대에 다시 들어갔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적인 부분입니다. 자, 정부에서 환율 정책을 좀 고환율 정책을 택했어요. 왜냐? 수출 기업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 고환율 정책을 내세우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갔다는 부분, 결국엔 이것이 소비자 물가 급등을 불렀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 유출 우려 가장 1순위죠. 두 번째, 소비자 물가 불안,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 상황입니다. 세 번째가 높은 부채 증가세와 금융 안정 불안인데, 자, 2011년에 소비자 물가 불안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면 2022년 또는 2021년은 이 높은 부채 증가세 때문에 금리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는요, 절대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없어요. 자, 저금리는 당연히 현금 가치 하락을 의미하고 그것이 전세 가격 급등을 부릅니다. 전세금 받아봤자 활용할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고, 이 과정에서 전세 매물 축소 그리고 전세 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또한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는 투자 수요가 작고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매매 전세 동시 급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게 다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런 부채는요, 대규모 신규 택지가 지정됐을 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이거 청약하게 되면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최대한 땡겨서 바꿔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계약금까지 내다 보니까 금융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7%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금통위 이후에 저희가 올린 영상에서 2022년 인상이 유력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21년 내년 3분기 말이나 4분기에서 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깜빡이가 켜질 것이고, 2022년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올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한국은행에서는 이번 금통위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정만대로 경제 성장세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금처럼 가파르다면 금리 인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부채 수준의 증가세가 나왔을 때 이야기예요. 그게 2022년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7%가 아니라 만약에 두 자릿수 증가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한국은행에서 다른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 장기 금리 전망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때 시장 되어 봐야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 금통위나 금융위원회의 이제 대출 규제 부분 보면은요, 매달 통계가 나올 때마다 대응이 180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정말로 심각할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나오면 한국은행의 대응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한 부동산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역사상 한 번도 GDP 100% 넘는 가계부채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는 부분이죠. 그 상황에서 공급 증가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오게 된다면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크게 변화하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솔직히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숨겨진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이죠.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받은 2년짜리 대출인데 그것은 부채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결국엔 전세값 하락을 부를 것이고, 이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나 그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